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가 참패로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요. 갑자기 대통령이 왜 저러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는데 이제 보니까 총선에서 부산표가 떨어질까 봐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직접 내려갔습니다. 대통령 머릿속엔 온통 총선 생각만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은 해보나 마나고 TK는 우리 편일 거고 부산이 흔들리면 걱정인데 이런 계산일까요? 그런데 기업인은 왜 데려갑니까? 삼성, LG, 10대 그룹 총수와 CEO들이 우르르 내려갔는데 어느 때보다 바쁜 연말에 이렇게 기업인들을 차출해야 합니까?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런다고 총선에 이깁니까? 민생 챙기고 실업률 낮추고 출산율 높이고 잘못된 것 바로 잡고 그래야 지지율 올라간다고 상식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말도 못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끝판 토론, 저는 장윤미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러분들이 만들어갑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고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많은 분들 깨어있는 정어리떼들이 활발하게 의견 올려주고 계시는데 피라미드 몇 마리 보이네요. 좋습니다. 다 환영합니다. 들어와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그러면 정리가 되겠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인지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3만 명 돌파했을 때 그렇죠? 예. 제가 너무 감사해서 쌍화탕 보내드렸는데 잘 받으셨나요? 예, 지난주에. 네, 전영 교수님은 그 전주였고. 네. 지난주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도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욱 교수님 쌍화탕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좋죠? 이게 보면 진짜 그 옛날 다방 가서 마시는 쌍화탕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신 이제 거기다가 달걀을 좀 넣지는 않았어. 다음에는 달걀을 한번 넣어서 한번 먹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스픽스몰에서 김서용 쌍화차 1+1 판매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요새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2차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았는데 어제 방송이 끝나고 2차 사전 예약도 다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고 참 좋아서 재구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이번에 3차 사전 예약 주문을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지금 공장에서도 다른 곳에는 판매를 못하고 모든 물량을 우리 스픽스몰 고객들에게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3차 예약 수량은 14일 목요일부터 배송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2차 사전 예약 수량 구매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것, 지난번에 방어회 기억나시죠? 겨울철 보양식으로 많이들 드시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이번에 스픽스몰에서 또 다른 겨울철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포항 구룡포 햇 과메기인데요. 과메기 오메가3가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니까 보양식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먹어봤는데 참 고소하고 부드럽고 비리지가 않아서 아주 먹을만 하더라고요. 야채도 같이 들어있고 지난번에 방어회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젓가락만 있으면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댁에 보내드리니까요. 스픽스몰에서 추천하는 거는 하여튼 믿고 좋아하시면 드셔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스픽스몰 소개하는 상품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우리 스픽스에 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기업인들 삼성, LG 10대 대기업의 회장, CEO 이렇게 데리고 우르르 갔는데 왜 갔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서 했던 발언을 먼저 들어볼까요? 이번 엑스포 유치의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전 세계 180개 BI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을 홍보했고 부산 is ready는 세계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북한 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두수 대표 오늘 보니까 뭐 대통령의 부산행 위기감의 발로 뭐 이런 글들 나왔던데 뭔가 좀 불안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소위 보수의 본거지가 대구 경북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이제 과거에 90년 3당 합당으로 PK가 보수에 합류했는데요. 항상 선거 때는 좀 달랐습니다. TK와 PK가 다른데 이 PK가 다른 선거 전략에서 엑스포가 굉장한 역할을 할 거라고 내심 기대했던 모양이고요. 이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니까 이 동요되는 PK를 어쨌든 잡지 않으면 정말 200석이 야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기감 때문에 부산을 들렸다고 보고 그냥 대통령의 뭐 반성이나 사과보다는 내년 선거에 너무 걱정돼서 밤잠이 안 와서 정말 부산을 시급히 내려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하나 이야기가 다 뭐 선거 공약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니까 정말 대통령이 이런 본인의 그 외교 활동 이런 것을 반성한 상태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까? 전 도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서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고 부산에서는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작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적어도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우디가 선두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적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은 119대 29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전혀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매우 무능한 정부예요.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내려가서 부산에다가 뭘 약속을 한다고 부산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서 한 얘기도 들어보니까는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본인의 공약 사항들을 다시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니까 다시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재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만 지나면 부산 시민들이 이 내용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우선인데 저 재밌었던 게 경료 간 다음에 첫 얘기가 뭐냐면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대통령의 이 정신 상태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감사하다고? 고개도 못 들고 대답도 못 해야 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맹자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끄러운 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요즘에 이 보수 매체들도 윤석열 대통령 좀 하는 모습에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보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부산 민심 달래기에 기업인 동원 지나치다 이렇게 사설을 썼고요. 또 조선일보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믿었던 보수 매체마저 이렇게 비판 논조로 돌아선 것 왜 그럴까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장성철 소장, 지금 연말이면 이 기업들 총수들 아주 바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연말에 이제 다 정리해야 되고 내년 신년 사업 구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1분 1초가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죠.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가서 유치 활동하는 거 대통령과 함께 기업 총수들이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실패의 목, 그리고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정권이 해야 될 일이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것까지 기업인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보이면서 같이 책임지자, 당신들도 약속해, 이렇게 들러리 내세우는 것이 옳은 일인가. 참 저러한 아이디어를 내세워서 저러한 행보와 일정과 메시지를 한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수준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난번에 엑스포 유치 대참패로 끝났을 때 부산이 대위님 오늘 아침 부산 바다는 슬픈 바다입니다. 이런 글 주셨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산 방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글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부산 시민이라면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부산 경제 제가 다시 살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부산 경제만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나라 경제가 살아야 부산 경제도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장성철 소장 좀 너무 수가 얕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비판하기도 정말 지쳤는데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담당할 능력이나 책임감이 있는 것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꾸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어묵 먹고 그러한 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산을 챙기겠다라는 이미지를 주겠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만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광주 경제는 어떻게 할 거고, 대구 경제는 어떻게 할 거고, 서울 경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것이 아까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내년 총선에서 부산의 민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얄팍한 수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너무 정말 한심해가지고요, 뭐라고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엑스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스포츠 행사나 뭐 국제 행사를 굉장히 많이 유치해서 성공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그 대표적인 게 88년 올림픽을 유치한 건데 그때 정말 천운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일본 제가 알기로 나고야인가가 오사카인가 나고야인가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이미 이제 앞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거의 1년도 안 남기고 뛰어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성공했냐면 국제적 스포츠의 그 힘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 막 치고 올라올 때 스포츠 그 산업이 독일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이쪽이 이제 그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보면 일본으로 가면서 자기들의 주도되는 산업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싫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손을 잡을 수 있었고 독일 스포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아디다스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이 의외로 완전 역전승을 했거든요. 이번 이제 엑스포 같은 경우도 국제적 흐름을 보면 사우디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에서 새로운 그 어떤 그 자기들의 개발과 힘이 붙어서 이제 거기에 쫙 국가적 이해관계가 붙어 있는데 한국이 부산이 여기에 뛰어들려면 부산은 또 어떤 외교적 어떤 축으로 이게 맞서야 되는 이런 큰 전략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부산이 간다. 부산은 지금 오사카 박람회가 있는 5년 뒤에 부산이 또 되는 이게 대륙 간에 그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인데도 그걸 국민들에 속이면서 결국 우리가 잼블리에서의 대실패 이런 걸 봐왔기 때문에 이미 실패할 거라는 게 다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누구 하나 똑바로 보고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그걸 강압적으로 또는 밀어붙였으면 참모들이 뭐 바른 소리 한 번 못하는 이런 총체적 부분인데 이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이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가 왜 실패했습니까? 외교, 정보 다 이게 빵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 아닙니까? 디플로매트라고 하는 외교 전문 매체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윤 정부의 뒤죽박죽 외교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매체가 분석까지 해가지고요. 한국 정부와 언론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집단적 편견,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걸 지금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다 아는데. 지금 유희경님, 재벌들 데리고 떡볶이 먹방하면 경제가 살아난답니까?
유오키님, 거기 가서 떡볶이 먹으면 시장 경제가 삽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요. 가이아님, 기업 총수들이 대통령과 시장 가서 떡볶이 먹는 나라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요. 아니, 전혜영 교수님,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뭐 말 사주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참 개고생을 했습니까? 징역도 살고. 근데 이제 그걸 풀어주고 그랬으니까 가자. 뭐 그러면 또 거절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도 이제 뭐 돈 주는 거는 이제 안 하겠죠. 이제 줬다가 오히려 더 당하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사우디 가자고, 뭐 프랑스 가자고 그러면 가야 되고, 부산 가서 떡볶이 먹자고 그러면 먹어야 되고. 참 속이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문욱이 떡볶이 먹방과 이재용 회장의 출연으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외교력의 부재, 정보력의 부재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이 문제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매체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보 리스크도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돌아보면 뭐 그 전에도 뭐 실패할 거다 우려가 있었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고 그리고 굉장히 안전면에서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많이 심어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 정말 안전하게 성공한 올림픽이라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외교도 잘 못했고요. 정보도 부족했고요. 남북 관계도 더 긴장만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안심하고 저기에 보낼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태원 참사 발생한 이후에 제대로 문제 짚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또 전 정부 탓하고 물타기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 믿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을 점점 확산시킨 한 요인으로 봤습니다. 이게 무슨 떡볶이 먹방하고 이재용 회장이 부산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시민들의 아픈 글을 한번 봤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은 안 만나고 부산 가서 휴하고 있다. 첫 번째, 이태원 참사 유가족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농성하고 이러고 계시는 분들 도대체 언제까지 안 만날 건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야당 대표입니다. 도대체 야당 대표하고 만나지 않으면서 무슨 통합을 하고 무슨 협치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건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성공을 하셔도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지만 실패를 한 뒤에는 더더군다나 국력을 모으기 위해서 야당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서 어떻게 부산에 약속한 공약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건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토인비님 아주 재치 있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떡볶이 몇 개를 팔면 6천억 되나요? 예, 이번에 뭐 들어간 돈이 그 정도 된다고 하지요. 토인비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혜영 교수님, 이번에 기업인들 우르르 데리고 내려갔는데 안 보인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군가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던 김건희 씨가 안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받은 명품백 선물 논란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지금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 전에는 뭐 김건희 여사가 시장 가서 뭐 먹방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는데 근데 이게 안 나타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점점 떨어뜨리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땠느냐? 한동훈 장관 별명을 이번에 몰라요 장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야당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묻자마자 마치 외웠다는 듯이 줄줄줄줄 그렇게 자세하게 읽는 분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잘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고 김건희 여사 앞에는 한없이 작아지는 한동훈 장관님 별명을 몰라요 장관으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욱 교수님, 지금 뭐 그렇게 같이 다니던 김건희 씨가 안 보이는 거 보면 뭔가 내부에서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숨으면 답니까? 아니 119대 29도 보고를 못 하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뭐 잘 모를 게 뭐가 있어요? 눈으로 다 보이는 건데 이것도 잘 모른다고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얼마나 그 국민의힘이 힘들었으면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야당에서 운영회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거 안 열다가 어쩔 수 없이 열었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도 안 나오고 이제 간사 한 명 나와서 이제 얘기하고 나머지 의원들 16명이 발언하려고 그랬더니 윤재욱 위원장 하는 말이 저기 미안한데 2명만 얘기합시다. 나머지 하지 맙시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고 뭔가 숨겨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더 불쌍한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었어요. 제가 불쌍하다는 말도 이상합니다만 가서 한 얘기가 오늘 우리는 부산의 도전과 꿈을 위해 또다시 원팀 코리아로 하나가 되었다. 이것도 웃겨요. 119대 29를 지불한 다음에 또 뭘 원팀을 왜 만들어요? 그다음에 부산의 도전에 우리 기업과 삼성도 늘 함께하겠다. 아니 삼성 임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시 또 함께하게 해요. 저는 이렇게 계속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기업 총수와 그 임직원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경제 미래 없는 거죠. 내년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잘못했으면 아까가 아니죠. 저희 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부족이 이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족들이 있어서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제가 볼 땐 본인이 용단을 내려야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바꿀 것인지 아니 스스로 내려올 것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뭔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떡볶이와 어묵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여튼 뻔히 보이는 그런 행보인데 기업인들 데리고 내려간 것과 관련해서 부산 지역의 한 중견 언론인이 얘기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재벌 총수를 동행한 건 부산이 경제 이슈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효과가 있을지는 반반이다. 부산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대기업들이 부산에 그동안 해준 게 하나도 없다. 공수표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부분은 지지부진하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 치고는 지역에서 느끼는 바가 적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김건희 씨는 이번에 안 내려갔는데 보스 형님 TV님 앞으로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말고 김건희 수사라고 해주세요. 항구입니까? 항우입니까? HANGOOID 쓰시는 분 떡볶이 먹지 말고 과메기 먹어. 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잊어버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요. 안 보이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 그건 마치 꿩이 머리를 바위 틈에 이렇게 숨기고 꼬리를 하늘로 쳐들고 있으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사냥꾼도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잊혀집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뭐 이제 당정 회의를 했는데 정책의총에 등장한 걸 놓고 이건 뭐 이제 데뷔한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명품백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른다고 그래요. 한동훈 장관도 모르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검사도 모르는 거 있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분량이 편차가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뭐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혹시 수사 너무 가정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면 뭐 그건 뭐 그래요. 뭐 언론에서도 잘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겠죠.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김두수 대표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못하게끔 만들려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지금 JTBC가 그런 것에 인용 보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오히려 가짜 뉴스 같이 흘려가지고 모든 지금 이제 이 큰 매체들이 다루지도 못하게끔 눈치 보게끔 만들어 버리고 안 다루는데 뭐
핑계는 되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돌이표 핑계인데 언론이 안 다루고 몰라서 답할 수 없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내용을 저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뜻인데 문제는 일국의 어쨌든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 1년 이상 이 문제가 진행돼 왔던 거고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뭐 발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냥 딱 명품 그 자체만 갖고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고 만약에 과거에 어떤 대통령 부인이 저랬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여튼 한 5년 전에 온노비 사건이라고 아주 장안을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청문회까지 갔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밝혀진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온노비라고 하는 구체 정황까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완전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나간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영상까지 찍혀 있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피해 가서 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 또는 최소한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이런 입장을 해야죠. 아무리 뭐 본인이 눈치 보더라도 저렇게까지 안 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물거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이상한 게 만약에 전 정권이었다면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라던가 청와대 대변인실에 기자들이 문의를 안 했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었을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부산 갔을 때도 분명히 기자들이 동의를 하고 지역 언론도 있잖아요. 왜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는 겁니까? 못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후보 쪽 발표했는데 이런 거 물어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가요? 이거 전두환 정권 군부 독재에서 총칼 써가지고 언론 탄압하던 방식이 이제는 검사 출신들 내려가서 방송통신, 언론 억압하려고 하니까 아예 눈치 보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일부 언론이 안 다룬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장관님 우리 스픽스 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연비아님 범죄 사실은 언론 보고 인지하는구나 그런 글을 주셨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은 김건희 여사 질문하는 거 좀 두려워하니까 질문하지 말까요? 네?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맨날 사법 리스크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따라다니는 검증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비번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이걸 계속 갖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변신을 할 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일 거예요. 분명히 이제 검사로 있을 때 뭐 텔레그램으로 뭐 정말 많은 수의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저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저 몰랐습니다. 뭐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면 무조건 저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자꾸 가정을 상정을 해서 질문을 하냐 그러는데 정치인은요 가정을 상상해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할래요 그러면은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아마 국민들이 낙인 찍을 것 같은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함정이 아니었느냐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어떻게 명품백을 받아요? 그게 또 화면도 나오고 본인 육성도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대통령께서 그냥 저렇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는 이유, 부속실을 안 만드는 이유,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 내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비리나 아니면 문제될 만한 것들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어.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보수 언론에서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설을 썼던데 제가 지난 1년 7개월 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권은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정 운영 잘 못하면 탄핵도 당할 수가 있고 또한 뭐 지지율이 뭐 1%? 뭐 아니면 한 자리 숫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보수파까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그냥 옹호하고 방어하고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국민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니 저 누가 봐도 잘못됐지 저게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그것도 서울의 소리였나요? 김정욱 교수 지난번에 이명수 기자랑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그건 한동훈이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뭐 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소리에서 이명수 기자가 예. 뭐 7시간인가 이렇게 해서 예. 나왔던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요. 일단 저는 오늘 댓글에 장성철 소장님을 성숙한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 탄핵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최초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아니 뭐 헌법상에 뭐 예. 절차고 권리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매우 기괴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묘? 기괴한 인물이다. 기괴. 왜냐하면 부스럭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돈봉투인지 알았던 분이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녹취 내용에 부스럭했는데 그게 돈봉투야라고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명품백이 간 거는. 거기다가 카톡으로 미리 보냈잖아요. 이거 갑니다. 그랬더니 몇 시에 오세요? 그래서 받은 걸 찍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돼가지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기괴한 장관. 그러니까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지금 누구를 지키려고 하느냐? 국민이 그렇게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무부 장관 존재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이런 사람이 정치하게 되면 나라 정치가 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계속 무당을 파는 거예요. 좀 기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꼭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녹취되어 있는 내용만 듣고도 그 부스럭 소리가 돈봉투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고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그거를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와야 될 거예요. 전혜영 교수님. 네. 저는 그 어떤 부분이 걸리냐면 말하는 게 참 밥맛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뭐라고 전제를 다냐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따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뭔가 책임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작아지는 게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 또 하나는 인사천사 관련된 것. 잘 모른다라고 내빼을 하는데 이번에 더 웃겼던 것은 언론 보도가 안 돼서 웃겼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종욱 박사님이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세세하게 다 조사하고 본인이 옛날 신문을 뒤져서 보는 건지 다 이렇게 기억하는 분이 국정 최고 지도자의 아내,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여러 석상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은 언론 보도를 잘 안 해서 모른다라는 게 참 뭐 기괴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해괴하다. 해괴하다.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로 신박한데 나쁜 쪽으로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도 문제지만 사실 국민의힘도 문제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맨날 혁신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거든요. 여전히 용산 눈치를 보고 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두환 군부 정권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국무위원들이 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여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 전두환 정권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에서 여당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오히려 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사, 국무위원의 역할, 여당의 탱태 이런 거를 봤을 때 자꾸 전두환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 겹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레몬님, 남편은 먹는데 진심이고 아내는 명품에 진심이고 참 잘 돌아가는 꼬라지입니다. 한동훈 장관 그동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들 왜 안 만납니까? 불편하니까 안 만나지요. 그리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건 대통령 안 해야 됩니다. 대통령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그런 자리가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하고 사진 찍자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의총을 하는데 이거 이제 정치권 대비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은 또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이건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들어볼까요? 내년 총선에서 장관님 역할론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어떤 추가적인 답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 행보를 장관님의 여당 신고식이라고 보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아마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설명한 전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개각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졌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저는요, 김두수 대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중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야, 장관이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네 막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든지.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아주 낡은 늑다리 구식 정치인들의 화법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아직 본인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떤 상황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면 그냥 논법을 썼고, 언론들이 이제 막 열광하고 또 자기 지지 세력들이 열광했던 거는 그동안 통상 국무위원, 특히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쓰지 않는 이야기를 아주 그 어떤 야당의 그 공격 지점을 찍어서 막 까발리는 형식으로 공격해서 상대적으로 당신은 더 그랬지 않느냐, 자기의 인사 문제 이런 걸 거론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의원의 과거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 다 드러내서 알리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에 아주 능숙한 거죠. 그래서 흔히들 메시지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동훈이 전형적인 이제 그걸 쓰고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그걸 정말 낱낱이 다 뒤져가지고 거의 달달달 외다시피 해서 그거 문제를 이제 이렇게 일종의 해명된 이야기까지, 해명 안 된 이야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고, 저렇게 이제 나와서는 그래도 이 기자들이 조금은 이번에 이 질문하는 기자들은 좀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묻지 말아야 될 거나 묻기 힘든 거를 안 묻는 경향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정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에 묻다시피 좀 용감하게 기자들 좀 물어주니까 좀 고맙긴 합니다. 정치하는 거 한동훈 장관 자유인데요. 정치하려면 국민 보고 하세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이렇게 잔꾀 부리거나 깝죽대지 말고. 깝죽대지 마라. 이만기 선수가 강호동한테 했던 얘기가. 근데 보면 좀 깝죽대. 그렇죠, 장성철 소장? 그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 좀 옳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탓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오늘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조기 해산하기로 했다. 최근의 일정을 좀 돌아볼까요? 어제 오후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죠.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동안 상당히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토커티브 아니었습니까? 말이 너무 많았지요. 그랬는데 사전에 이렇게 이제 비공개로 얘기하기 전에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심사가 안 좋구나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기자들한테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걸 보면서 뭐가 안 좋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혁신이 조기 해산 뭐를 해놓고 해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만나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오찬했죠. 그걸 보면서 지금 혁신위원회 한다고 당 이렇게 지도부 건드려가지고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계산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 패널들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혁신위가 이제 해산이 되게 됐습니다. 어제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만났던 모습을 보시면 분위기를 좀 읽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워낙 왕성하게 활동하셔가지고 국민적인 그 관심을 아주 끌고 계십니다. 한 40일쯤 됐죠, 지금. 네. 그죠. 갈등설은 봉합이 된 건가요? 아무 말이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갔습니다. 장성철 소장, 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혁신위의 혁신안을 바로 수용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해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인요한 위원장은 아유 저 당대표님의 혁신과 희생의 의지에 대해서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했거든요. 여의도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기현 당대표의 말은 그만 좀 귀찮게 해. 이제 당신들 혁신위 저 해산하고 우리 내가 알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 이거고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는 나도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냥 당신 알아서 하세요. 당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잘 하세요. 나 이제 혁신이 그만할래요. 이런 뜻을 읽혀줍니다. 그러니까 뭐 파국이라는 표현을 쓴 언론사도 있긴 하던데 기본적으로 혁신위는 당초 목적이 김기현 당대표의 당대표직 생명 연장을 위한 기구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이 용산 뜻을 잘 못 파악했을까요? 처음엔 잘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과 용산이 가장 중요한 시기 한 2주 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외국 막 다니시고 거기에 막 올인했잖아요. 그래서 당을 정리할 그 시점을 놓친 것 같아요. 그때쯤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반격의 카드를 딱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버티기 작전을 한 거고 그것이 김석기 최고위원을 임명을 함으로써 자 이제 최고위원들 4명 절대로 사퇴 안 할 거야. 용산에서 작업하더라도 3명밖에 사퇴 안 해. 그러면은 나는 또다시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면 돼. 좋아. 나는 내년 총선 때까지 내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작전을 좀 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두수 대표.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용산이 항복한 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막 가가지고 뭐 대통령 측근들 불출마해라, 영남 중진들 물러서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게 어디 저 최고 뜻이야? 뭐 이렇게 이제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직접 통화는 안 했어도 그쪽에서 그런 신호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용산의 뜻이 인요한 위원장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다 수명이 끝났으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석이 돼야 맞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철 소장 분석대로 시간 끌기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인요한 위원장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인요한 위원장을 도대체 왜 보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반대로 지금 처음에 이게 용산 뜻이라고 한다면 용산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장제원 버스 92대 가지고 반발해 김기현 울산 내려가서 또 뭐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용산이 밀렸다. 어느 쪽으로 봐야 돼요?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를 설치한 거는 김기현 당대표 쪽의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행보의 초반 행보, 그러니까 초반과 이렇게 마지막이 있는데 초반 행보는 가능한 용산의 뜻을 반영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물론 혁신이라고 하는 걸 내놓은 게 아니라 제 1번이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사면 이런 이야기를 나와서 좀 이상하다. 이게 원래는 이제 혁신이 먼저고 통합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데 통합을 먼저 이야기한 것도 좀 이상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희생, 두 번째 등장한 게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윤핵관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 정치권 전반이나 또 보수 패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저게 용산의 뜻이다. 이제 당신들 해먹을 만큼 했으니 이제 이번 총선을 위해서는 대통령 뜻이 이러니 다들 좀 물러서서 자기들 희생도 좀 해.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걸로 다 해석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 와중에 인요한 위원장의 이제 행보에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비대위가 해야 할 수 있는 비대위만이 할 수 있는 사실 공천의 어떤 그 근한 이런 거는 비대위가 돼야 되고 공간위가 돼야 하고 또 시기가 1월 달을 넘어가야 이게 가능한데 이걸 지금 이제 행사하려니까 윤핵관들의 어떤 이런 저항에 힘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 말로는 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당장 뜨고 있는 이준석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준석을 견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정말 스텝이 꼬여가지고 자폭하는 형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용산이 굴복한 문제가 아니라 용산의 뜻도 제대로 실현 못하고 또 자기를 임명해준 김기현 체제의 어떤 시간 끌기용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가운데 자폭돼 버리는 그래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는 있으나 정말 제 역할 못한 혁신이가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용산의 뜻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습니까? 김건희 명품백 수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욱 교수, 네.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혁신위가 그냥 허망하게 무너졌겠느냐. 당장에 김건희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드라이버를 걸어가지고 지도부 처리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으로 튀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용산에서 빠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준석이 12월 27일 얘기한 이유도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쯤으로 잡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하나의 고리를 못 만든 것 같아요. 저는 혁신위를 만들었다는 건 좀 비대위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비대위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지만 지금에 있는 어떤 낙동강, 하류든 뭐든 예를 들면 밀어내서 자기 사람들을 태울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상황 자체가 비대위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건들이 매번 벌어진 거죠. 혁신위는 한계가 명확한 거고 혁신위 위에 비대위가 있어야 진짜 비대위로 가야지만 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행사한다는 건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를 통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싹쓸이만 시키고 싹쓸이 이후에 비대위가 들어와서 이 문제를 딱 정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중간에 배치가 되면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고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준석을 비롯한 제3지대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기획 자체가 그러니까 전 김한길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고 제3지대 일부도 들어오려고 했던 계획들도 실패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그립감 자체가 이제는 관철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전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는 공천권을 둘러싸고 굉장히 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이준석 전 당대표는 남아있을 근거도 환경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쪽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안오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측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하고 5일날 오찬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누가 참석했느냐고 보니까 예.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입니다. 사실상 연말까지 이 본회의와 관련된 전국을 끌고 가야 될 핵심이고 사무총장 이제 앞으로 총선과 관련해도 일단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건데 저는 거기서 그냥 혁신이 나가라라는 메시지가 이미 다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위원들 중에 참석한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에 잘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일부 최고위원들은 초기에 지도부가 혁신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 사람들 안 불렀어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용산의 뜻에 맞춰서 연말까지 일단 당신들이 처리해라. 혁신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6일 부산 갔을 때도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그 국방 먹는 자리에 이재용 회장 등이 참석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반갑게 맞아줬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뭐 윤핵관들을 대통령이 아직까지 여전히 필요하면 쓰겠다라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혁신이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조기 이제 해산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저는 그 이뉴한 혁신위원장의 발언도 참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 감사하다.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하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뉴한 혁신위원장도 결국은 자기의 다음 행보를 위해서 뭔가 좀 행보를 제대로 안 하고 뭐 결기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좀 이런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어때요, 장성철 소장?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김기현 대표 시간 끌기용 혁신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뭐 그 당시에는 저 혁신이가 없었으면 김기현 당대표에게 곧장 화살이 날아갔을 거예요. 예. 당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그걸 막아주는 방어막 같은 역할을 했고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킨 유산균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짜고 치는 혁신이었다고 한다면 이뉴한 위원장이 뭐하러 영남 중진 대통령 측근 불출마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그냥 대략 원론적인 혁신을 통해서 시간을 좀 끌려고 했는데 김한길 위원장과 뭐 용산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이뉴한 위원장에게 좀 더 많은 권한과 요구를 해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중간 단계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쫓아내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런데 그것이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 동안 대통령이 국내 일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시는 바람에 김기현 당대표가 버티기 작전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조기에 종료되는 저 사인이 뭐냐. 당의 공천 주도권이 용산에서 김기현 당대표로 서서히 옮아가고 있다. 옮겨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김기현 지도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최고위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고위원들도 김기현 당대표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아, 좋은데 공천 받아야지. 비례대표 안 할 거야. 배지 안 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최고위원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면 김기현 대 이뇨한 또는 이뇨한 가로 열고 뭐 김한길 용산 뭐 이렇게 했을 때 김기현 세력이 이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앞에서 잘 뭐 설명해 주셨듯이 뭐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공격당했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그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됐는데 야당 표를 더 많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왔다. 이건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상당히 좀 신경 쓰고 더 이상 좀 중진 의원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뭐 내년 공천권에 대한 이런 여부 이런 것들에서 좀 안 건들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조용하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변수가 됐을 가능성은 있다. 그럼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성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안철수가 날아갔죠. 이준석이 날아갔죠. 권성동이 날아갔죠. 장제원이 날아갔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김기현인데 이뇨한도 제가 날아갔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김기현 당대표의 체제가 완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라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입장을 달리하면 또 날리는 거죠. 날리는 거죠. 어떻게 날리냐고요? 네? 어떻게 날리냐?
어떻게 날리냐고요? 수단이 없어요. 아니 그 캐비넷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뭐 지금 예를 들면 여야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리스크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그 캐비넷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만둬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방어를 잘했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밥 먹을 때 중간쯤 온 거잖아요. 네. 간복으로 온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과거의 검사 스타일상 집요합니다. 발견되고 필요 집요하다는 없는 말 거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표변을 잘하잖아요. 지금 특검 법안 통과를 언제 추진하고 있나요, 민주당이? 일단 원래는 이제 말로는 뭐 12월 8일 이렇게 하겠다고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12월 22일 날 자동 상정되거든요. 예. 그때는 뭐 언제든지 이제 표결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22일까지의 임시국회 때 하는 거고 연말까지 이 예산과 쌍특검 문제 때문에 김기현 체제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지금 현재 핵심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김기현 쪽의 일방적 승리인데 예. 문제는 이제 인요한이 그러면 용산에 그대로를 대변했냐 그건 아니고 인요한을 임명했던 사람도 김기현이고 그리고 결국 김기현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이렇게 보고요. 김기현 체제가 생각보다 여의도 쪽에 또 그 국민의힘 쪽 사람 물어보니까 김기현 체제가 굉장히 힘이 세다. 그러니까 중간에 인요한이 막 드라이브 거니까 뭐 언론들에서 김기현 체제가 물러가고 이제 비대위 같은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예측할 때 몇몇 사람이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내가 그래서 이거는 인요한이 김기현 체제와 함께 동시 서로 이렇게 농계 작전 같은 걸로 이렇게 작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결국 인요한이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농계 작전도 통하지 않는 그냥 스스로 작폭해버리는 행태를 떼서 김기현 체제가 12월 요 쌍특검과 예산을 처리하더라도 그 용산 쪽에서 김기현 대표를 뭔가 이렇게 뭐 트집을 잡거나 뭘 문제 잡아서 흔들고 총선을 새로 새 판을 짜서 비대위 쪽으로 가야겠다. 이건 좀 무리해 보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맨 처음에 인요한 위원장 용산에서 이렇게 물론 용산이 힘 안 썼겠습니까? 용산이 보낸 거죠. 그때만 해도 김기현 체제 정리하려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김건희 명품백 터졌죠.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명품백 수수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봐버렸으니까 이걸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김기현 대표라든지 지금 영남 중진 또 뭐 윤핵관 이쪽에서 용산으로 신호 안 보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막 우리 뭐 저기 하고 그러면 특검법 막을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속보가 떴는데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하고 본회의는 20일, 28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2일 날 자동 상정이니까 11일 날 소집하고 본회의 20일이나 28일 날 이제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28일. 저는 이제 28일 통과할 수 있겠죠. 아까 윤석열 대통령 집요하다, 또 표변이 심하다 이렇게 하는데 김종욱 교수. 네. 잠시 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수명을 28일까지만 연장을 해준 거죠. 네. 특검법 만약에 이쪽 저쪽 어차피 결론이 나면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 승리가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파동 났잖아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새끼 80명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새끼를 심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윤상현 의원하고 통화하는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논란이 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임기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그러면 임기 후반부에 어떤 형태로든지 여소야대 정부 계속 진행됐을 때 대통령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를 버티게 해줄 핵심적인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것을 김기현 당대표가 충실히 수행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정치인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장제원도 무수히 바뀐 사람이고 과거에 자기한테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자기 아래서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신뢰할 수가 없다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공천을 줘서 집어넣는 게 자기한테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거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좀 포기해야지.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 그렇다면 김기현이든 누구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구도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저 당연히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작전들은 매번 벌일 거다. 왜? 공천은 2월이나 3월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그래서 지금 당장 김기현 당대표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팔이 먹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인요한 위원장 표정이 좀 멋있은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혜영 교수, 저는 그런 것이 읽히더라고요. 아씨, 나한테 한번 가서 제대로 해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실 이제 어제 두 사람 간에는 용산 뜻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 아니었겠어요? 어제 우리가 대통령 만났다. 혁신이 이 정도 하기로 했다. 수고하셨다. 당신은 뭐 좀 섭섭지 않게 내가 좀 해주려고 그러고 서대문도 생각해 봤는데 마지막에 공관위원장 얘기해서 당신이 자기 밖으로 차버린 것 같은데 뭐 다른 자리라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한번 봅시다. 뭐 이 정도로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어제 그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배석한 것도 대부분 대표 측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혁신위의 뭐 대변인이라고 불렀던 김경진 전 의원은 불참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 비공개회당에서 두 가지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요한 위원한테 김기현 대표가 내가 대통령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당신 그만두래. 2번, 앞으로도 엉뚱한 얘기 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으로 인해서 더 여론이 확산되고 힘을 얻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SNS 들어가 보시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대통령실로서는 빨리 인요한 위원장을 정리하고 혁신위도 정리하고 연말까지는 이 특검법을 막는 쪽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 바로 따를 수 있는 친위 부대,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 역할을 할 사람들을 남겨둘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변수가 하나 있었잖아요.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청문회나 이런 것도 어쨌든 대통령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에 강행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또 여당 내에서 잡음이 나올 수 있거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다 차단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와 용산은 뭔가 얘기가 됐었고 그 뜻을 가지고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듭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혁신을 통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물 건너가고 제일 궁금한 건 장성철 소장, 혁신위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김기현 당대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 어쨌든 공천권에 선관위에 자 국민의 후보입니다. 도장 최고로 마지막에 찍는 사람이 김기현 당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진, 박성준, 오신환 이런 사람들이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좀 적당히 좀 합시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좀 제어하는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일반인 혁신위원들 같은 경우는 뭐 생업으로 돌아갈 거고 아까 말씀드리신 한 3, 4명의 정치인 출신 그 혁신위원들은 오히려 더 김기현 체제에 힘을 더 실어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용산이 주춤한 것 아니냐. 결국은 특검법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결정이 나면 또 한 번 용산이 자기 마음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왜 가능하냐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거 치러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더라. 아주 뭐 자기가 불리하면 곧바로 그냥 납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길이 날뛰고 직접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왜 그러면 진작 신당 창당을 하지 12월 27일 뭐 날짜를 받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그 답변을 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 같으면 오히려 되게 일찍 움직이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네. 예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 2라고 하죠. 국민의당 1이라고 하죠. 네. 그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은 2월 달에 창당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27일부터 움직이겠다는 거면은 일반적인 총선 앞둔 창당인 중에서 빠른 편에 속합니다. 제가 서둘러서 움직였을 때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실 이번에 부산 관련해가지고 네. 갑자기 뜬금포 사과를 하시는 걸 보고도 저는 판단했는데 본인이 정말 위험해지고 다급하다 생각하면은 갑자기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분입니다. 저 대선 때 보면요. 평소에는 저한테 뭐 길길이 날뛰고 이러시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한테 지지율이 많이 뒤진다. 이러면 오셔서 갑자기 90도 인사하시고 이러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특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창당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자는 길인 건데 네. 저는 그 와중에 만약에 제가 창당을 먼저 해버렸는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변하겠다 이래버리면 되게 웃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12월 27일 정도는 100일 앞둔 상황인데요. 네. 그 정도면은 사실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네. 저는 행동에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얘기한 건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겪어본 윤석열 아주 뭐 표변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도 윤석열 검사 시절에 이게 사회적 영향력이나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그들 앞에 거의 뭐 촉을 내놓다시피 제가 뭐 언제든지 하명하는 일을 하겠다, 형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 처세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에서 이제 그 본질적인 어떤 이런 누리는 군림하는 자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총선에서 다 이제 완패하게 완전 이제 패배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뭐 뭔들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자락을 깔아버렸습니다. 당신 하려면 최상병 사건 뭐 이런 거 몇 가지 쭉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깔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대통령이 이걸 못하게 이런 것들까지 당신이 굴복할 리가 없으니 나는 이 일을 갈 거야 라고 해서 미리 이제 자락을 깔아놓고 그렇게 대통령이 그 길로 못 가게 오히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역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 KYL님이 윤석열의 약점은 더 세게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꼬리를 내립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지요? 뭐 보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했던 측면들이 되게 많은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리하면 술 한잔 먹으면서 술 취해가지고 와 우리 친하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다 물타고 넘어갔던 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의 정치 방식을 싫어하면 술 먹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건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국민과 토론을 하든지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유리하고 강할 때는 캐비넷 열어서 압력 넣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런 방식의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검사 출신 방식의 정치를 하는 측면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 그런 거예요.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믿지 말자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믿는 순간 바로 그 다음에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뒤통수 맞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바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싸움의 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볼 때 또 김기현 당대표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앞으로 한 50년 안에는 검사 대통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죠. 이제 아니 국민들이 좀 알아버렸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무릎을 꿇어야 할 곳은 다른 데가 아니고 국민입니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KYL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속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일 또 이런 얘기들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스픽스몰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과메기, 여러분 겨울철에는 과메기 최고죠. 우리 스픽스몰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고요. 드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구룡포 햇 과메기 아주 야채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또 김소영 쌍화차 2차 사전 예약 주문 끝나고 3차 사전 예약 주문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서 드시고 겨울철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님, 운전 30년에 폐차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대장이 파열되고 깨졌다는데 골절이 없어 날마다 출석할 수 있네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6인실에 입원 중인데 5명 정월이 약속했어요. 이렇게 모을 수도 있네요. 아이고, 그 힘드신 가운데서도 꿈은 이루어진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일 하시니 우리 구독자 수가 항상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님 힘내시라고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대의 레이더 있는 날이죠.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대표님, 전혜연 교수님, 김정욱 교수님, 장성철 소장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거는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기 기운은 좀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걸리니까 나도 후유증이 그래요? 예, 역시 평소에 체력 관리들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 예. 지난주에 제가 쌍화탕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워낙 지금 밀려가지고 저건 맨 먼저 준비되는 대로 천천히 하시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 사과하고 일주일 만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지금 부산 민심을 좀 다독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에 엑스포 실패가 부산만 지금 속상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실패했습니까? 외신을 보니까 디플로매트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전략이 다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디플로매트가 어떤 매체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각종 외교 전문가들 기고라든가 이게 황색 언론이 아니에요. 상당히 저명한 글이시래요. 이번 거도 상당히 그 한국 정부의 외교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풍부한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유념해서 보는 대목이 한국이 편견과 집단 확증 편향에 빠졌다. 이 대목이거든요. 이거 거의 욕이에요, 욕. 예,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권력층이 어떤 정상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이념적 확증 편향에 빠진 그룹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광신도 집단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거의 욕이라니까요. 욕이죠. 예. 개욕이죠. 예. 거기에다가 이게 확실히 외교지의 논조가 드러나는 대목은 이겁니다. 이런 어떤 진단에 이어가지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이번 페인으로 분석하는 아주 독특한 시각인데 이건 우리가 유튜브에서 늘상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공식 매체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인즉슨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문정인 교수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모든 게 지금 120대 40의 법칙으로 가고 있어요. 120대 40의 법칙.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이 있었죠. 그때 찬성 국가가 120국가입니다. 반대 기권 국가가 49국가예요. 어때요? 이번 표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이제 29, 더 못 나왔지만 그나마도. 아니 이번에도 로마까지 치면 43표니까. 한국 29표하고. 그러니까 세계 구도가 120대 40으로 짜여져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동참하는 국가가 몇 개국이냐? 48개국입니다. 나머지 120개국은 아예 중립 내지는 찬성을 안 합니다. 제재.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번에 부산 엑스포까지 전부 120대 40 법칙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120이 글로벌 사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리더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글로벌 사우스가 중국입니까?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지 않는 강대국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 사이에 중국이 투자를 했고 글로벌 리더가 돼 왔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영향권은 서방 세계에서 절대적 패권이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이 아프리카 중동에 져준 통신 화웨이를 앞세운 기지국이 470만 개인데 미국이 4만 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이 투자를 지금까지 주도해 오면서 사우디를 이번에 이란하고 화해시킨 것도 중국이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가 되면서 브릭스를 이끌고 있어요. 그 브릭스에 이번에 참여국 신청국이 14개 국가인데 그중에 1개 국가가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자 외교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우물안이 되고 그거보다 더 넓은 세상이 바깥에 펼쳐져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요즘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요.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을 멀리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 가지고 거의 외교 정책이 없는 나라가 마치 집단 환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를 동맹을 강화하면은 저절로 나머지 표는 끌려온다는 요게 집단적 확증 편향이라고 이 디플로맷에서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외교적 논평이다. 이런 점에서 이게 그동안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 각종 매체에서 무수히 많이 지적했던 건데 우리끼리인 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20대 40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으로 계속 관철되고 있더라. 이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세계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조류고. 근데 그런 조류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여기 디플로맷에서 여전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념과 가치 외교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확증 편향이냐? 모든 세상을 이념과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해외 공약, 개발 원조에 대해서도 이념 공약이 대부분이다. 이게 바로 이념 외교인데 안 통한다. 이 얘기인데 요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요걸 꼭 밝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 얘기가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 외교부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입니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예. 내년에 공적개발 ODA 예산을 45% 증액해가지고 1조 8천억 원을 지금 국회에 신청해놨고 예. 그 중에서 인도적 지원을 무려 188% 2배 증액한 7천억 원을 증액한 돈을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외교부 예산으로 증액시켜놨어요. 공적 원조 부분이 그렇게 많다는 공적 겁니까? 원조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이 대부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개발이라는 건 2, 3년을 갖다가 협의해서 상대방 국가하고 도로 까는데 할래? 예. 아니면 디지털 인프라를 깔아줄까? 그리고 이걸 깔면은 어느 제품을 쓸까? 여기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게 공적 개발금인데 반해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에요. 아웃풋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적이기 때문에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7천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정부가 안 하는 일이고 보수 정부일수록 특히 외국에 이렇게 막 퍼주듯이 펑펑 그 예산 이런 인도적 지원 이런 거 안 하는 게 주로 보수 정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이제 인도적 지원 7천억 증액, 그 다음에 공적 개발 45% 증액해서 1조 8천억, 대략 해가지고 물경 1조 원의 예산이 부산 엑스포 선심용 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부처 예산이 타격을 입었는데 유독 올해 외교부 예산만 거의 18% 가까이 증가합니다. 외교부만 그냥 돈폭탄이 쏟아진 거예요. 과학기술 예산 5조 원 줄어드는 동안에 외교부는 거꾸로 돈폭탄이 쏟아진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간 게 5,700억이고 유치하는 데 쓰는 홍보 비용이 그 다음에 내년에 주기로 한 게 1조 원이 넘는다 이게. 예. 그 돈은 지금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자기가 낸 예산안이니까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고 치면 이 예산 진짜 집행할 거냐? 말하자면 전 세계 엑스포 예산 다닌다고 윤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말로 선심 쓴 이제 그 비용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이미 다 약속해 준 돈인데 그 생돈 1조 원이 나가는 거예요. 생돈 1조 원이. 이 부분이 지금 국회 예산심사에서 이제 곧 예산안이 통과될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러면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이 도대체 얼마냐? 자, 우선 순방 예산 240억이 560억으로 해가지고 한 300억 대통령 직접 쓰는 예산 늘어났죠? 예. 그 다음에 5,700억 홍보비를 더하면 6천억이죠? 거기에다 1조 원이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면은 국정조사 당장 발의해야 됩니다. 돈 어디로 다 나갔냐? 이 홍보 예산 누가 다 썼냐?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이 돈 이거 영수증도 없이 나가는 돈이다 이거. 집행 내역도 확인 안 된다. 이런 돈을 뭉청뭉청 그냥 예산해가지고 물경 이번 재정 압박 시기에도 외교부 예산을 이렇게 돈폭탄을 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 외교부 산하에 국제교류재단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이 사용처를 막 찾아내야 될 판이에요. 이 돈 다 쓰려면. 그러면 김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약간 수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자면은 1조 원 넘는 돈이 어디로 가냐면은 주로 아프리카의 말리 같은 국가, 또 어디 남아프리카, 코스타리카라든가, 네. 그 남미의 지금 섬나라, 우리 이름도 모르는 피지라든가. 왜 그쪽으로 가요? 표가 그게 다 한 표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96개국을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150회 가까이? 아니 안 됐는데 나중에 갚아야 돼요? 아니 이미 가는 데마다 원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실제 예산까지 다 태워버려요. 아니 뭐 약속 어긴 게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약속 안 지키는데. 매년 말이에요. ODA 공적 개발 예산은 국가 순위가 발표돼요. 미국이 한 350억 달러 씁니다. 1년에. 1위 국가예요. 우리가 한 연간 20억에서 30억 달러 쓰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순위를 매겨가지고 투명하게 오픈이 되고
그 내역까지 결산 다 되거든요. 그러면 국제사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순위를 높여놨는데 이 돈을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안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개망신 당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국제사회에 약속을 다 해가지고 발표까지 다 해놓고. 그런 비용은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좀 성질 날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비용입니다. 이게. 그러고 보십시오. 어제 부산 깡통시장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저기 이제 대통령이 급해진 거 아니에요. 돈은 이렇게 뭐 거의 2조 가까운 돈을 썼는데 2조 가까운 돈을 허공에다가 전 세계에 뿌려댔는데 29표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몸이 달아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근데 또 약속을 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옆에 세워놓고 예. 저기 부산 엑스포 개최지에다가 부산 엑스포는 못 가져오겠지만 대신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들여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희망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국 기업을 여기 지금 뭘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게 어제 얘기한 게 가덕도 신공항. 우리나라 북한 기업도 개발. 지금 인건비 비싸가지고 동남아로 빠져나가는데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어떤 걸 바라겠습니까? 부산에 외국 첨단 산업 여기 갖다 놓겠습니다. 이거 총선 때까지는 말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믿겠어요? 아니 믿든 안 믿든 간에 대통령은 지금 이게 자기한테 정치적 위기라고 보고 일단 얼마나 급했으면은 거기에 정의선, 이재용, 최태원 다 가니까 말 그대로 진용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재벌 기업과의 단일 대우로 해가지고 부산에 앞으로 외국 기업 유치하고 대기업이 오고 산업은행 본점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단은 그걸로 목은 축이자. 이 얘기예요. 저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엉터리 프로젝트를 저런 표심에 미쳐 날뛰는 게 대한민국 정치 포퓰리즘의 가장 극단적인 폐단이라고 봅니다. 물론 부산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를 찬성하지만은 원래 그거 타당성 없다 그래가지고 기존 공항 확장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후순위에 있는 그 안을 끄집어내가지고 선거용으로 써먹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산업은행 본점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건데 지금 산업은행이 저 여의도에 있습니다. 금융의 메카에서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노조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들어 누웠잖아요. 이게 지금 부산에 떡 하나 주자 그러면서 국토균형 발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통상 국토균형 발전은 서울 부산 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호남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어떤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프레임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이야기는 서울만 침 잘 살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 공약을 마구마구 뿌려대는 거죠. 지금 서울이 잘 삽니까? 부산 규모에 비해서는 여긴 메가시티고 아무래도 좀 김포를 어쩐다 이런 얘기 붙어 있으니까 서울의 자영업자들이 잘 삽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서울의 취업률이 높습니까? 서울의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러나 지방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죠. 예. 엑스포 이야기 계속하면 스트레스 더 받으니까 다른 이야기 하십시다. 이제. 그러실까요? 이번에 개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정원장 아직 그 후임 안 나왔고 외교부 장관도 바뀔 것 같은데 지금 바뀐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왜 박진 장관은 안 바꾼 거죠? 아니 지금 6명 교체하는 데는 안 들어갔지만 지금 계속 바꾼다는 예고 기사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바꿀 때 안 바꾸냐고요? 글쎄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처음에 외교부 장관 경질론으로 엑스포 발표 직후에 띄워가지고 빨리 민심 수습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흐름은 분명히 포착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게 나름대로 박진 장관도 생존력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결정적 장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 유엔 총회였습니다. 예. 그때 36개국 만나고 기네스북에 올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박진 장관이 아주 예술적 아부를 합니다. 기자들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다자 외교를 한 이후에 표가 급속도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전세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이때가 말하자면 박진 외교부가 대통령한테 5, 60표를 대통령께서 벌었다고 보고서 올릴 때. 박진 장관이 그런 얘기한 게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제1호로 날렸어야죠. 다른 그렇게 되는 장관보다도.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 유엔 총회 연설이 끝나고 박진 장관이 파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외신 기자들 다 불러서 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세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그것도 파리에서. 사우디 지지하는 나라죠. 파리는. 이게 제가 보는 어떤 그 외교에 있어가지고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무기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이 주도권을 잡는 하나의 어떤 정치인 출신들의 아주 화려한 아부의 기술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그 총선에 출마시키려고 빨리 내보내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도 불합격을 받았지만은 이건 총선 출마시키기에도 얘는 안 돼. 뭐 이런 판단이 전 섰다고 봐요. 이건 박진의 위기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이 개각을 하거나 내각을 교체할 때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뭐 잘못된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다면 외교력 빵점, 정보력 빵점 이런 대처 능력을 보여줬던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부터 바꿔야 되는데 국정원장 바꾼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죠. 뭐 다른 이유죠. 지금 뭐 인사 알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니고 김건희 명품백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대처를 못해서 날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엑스포 그렇게 절단 난 뒤에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인 것처럼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타이밍도 안 맞아버려. 그러니까 이건 뭐 때문에 바꿨는지 국민들한테 궁금하기만 하고 외교부 장관도 그 타이밍을 놓쳐야 되는데 다른 장관들만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꾼 장관 뭐냐? 개각을 하면 새로 바뀐 장관이 누군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 다 그놈이 그놈인 것 같으니까. 다만 바뀐 사람 누가 선거 나가나 총선용으로 물갈이 한 거니까 바뀐 사람이 어디 가나 이걸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이런 번말 전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인재가 없고 궁색하면은 무슨 총선용 개각을 저렇게 하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번에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는 엑스포 관련 문책 인사는 없다는 거를 분명히 한 겁니다. 원래 뭐 문책 했습니까 뭘? 아니 뭐 원래 그렇지만 이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문책 인사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그 안보실장이 일요일 날 시사진단에 나와가지고 이게 외교의 실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산 엑스포 실패가 외교의 실력은 아니다. 아니 이게 외교의 실력이 아니면 뭐가 외교의 실력이? 이런 게 외교의 실력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뭐를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아니라고 말한 그 순간 문책 인사는 없다. 그리고 올해 1조 원 그거 증액시킨 거 다 쓸 거다. 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조태용 실장이 그런 얘기 했으면 이번에 그럼 어디 가겠네요. 어디 외교장관 갑니까? 국정원장 갑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 다 조태용 실장도 외교부 출신입니다. 주미대사 하다 오신 분이에요. 뭐 저하고 TV 토론 때 몇 번 붙었지만은 예. 저 솔직히 그분 TV 토론에 내보는 건 당시 국민의힘의 실수였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소신 없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외교 관료들의 생존술로 이번은 그냥 넘어가고 면책받는 걸로 이미 정리가 끝났고 조태용 안보실장이 어쩌면 국정원장 또는 외교부 장관일 가능성이 높다. 예, 여기까지는 일단 대체적인 무게가 실립니다.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조태용도 있고 조태열도 있죠. 예.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네. 여기도 지금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하마평이 그렇습니다. 오르내리더라고요. 네. 또 지금 안보실장 후임에도 이용인인가요?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용준. 이용준. 예. 예. 거기도 아주 한 보수 하시는 분이고 다 극우 계열, 뉴라이트 계열입니다. 이런 분들 지금 2열에 포진이 돼가지고 조만간 안보실 재편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여전히 불변의 기준 하나는 나온다. 예. 김용현, 김태효는 절대 안 바꾼다. 어.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재밌는 방송을 했는데 예. 김태효 논문을 하나 제가 찾아냈어요. 어떤 논문이? 아주 재밌는 논문인데 예. 신아세안 연구소라는 학술지에 쓴 건데 대선 직전에 쓴 건데 그 미국은 과거 냉전 시대 소련을 통제하고 봉쇄하던 수준으로 앞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그래서 거의 그 무릎을 꿇을 때까지 잠시도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경제를 봉쇄해 버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신냉전이라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엊그제 지난달에 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Foreign Affairs에 7,000자 분량의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미국 힘의 원천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을 봉쇄하듯이 중국을 압박하는 일은 절대 없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고려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 모든 게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신아세안 연구소가 학술지 그대로 대통령한테 대선 전에 인프트가 된 거예요. 예, 예. 이제 신냉전입니다. 끝났습니다. 과거 미소 냉전하고 똑같이 갑니다. 이걸 하나의 주술적 프레임으로 대통령한테 주입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중국 포기하고 미국만 달라붙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탈중국 발언이 막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념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주술적 프레임은 계속 윤 대통령을 구속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조금 중국하고 잘 지내는 건 뭐냐? 저건 일시적 현상이다. 곧 냉전 시대로 다시 간다. 이걸 믿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북한이 붕괴한다는 거고, 이 두 가지 믿음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후회하면 뭐 합니까? 시간 다 지나가지고 저 사람들 북한 망한다 그런 지가 20년째인데 20년째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맨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게 부재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을 주입시키는 이제 뉴라이트 쪽에 이런 쪽에 이제 휘둘리니까 이게 맞는가 항상 저기 하는데 좀 공부라도 하면 좋을 텐데 공부도 안 해. 아니 근데 디플로맷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욕에 가까운 말을 쓴 거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건 중국에 대한 확증 편향이라 그랬어요. 디플로맷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된다고 믿어버리니까 거기는 외교를 할 필요가 없고 부산 엑스포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길로 간 거예요. 앞으로 다른 것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김태효가 그걸 장악하고 모든 정보의 길목을 다 게이트키퍼 역할을 여기가 하거든요. 안 바뀝니다. 이거는. 이것도 또 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네요. 나오신 김에 그것 잠깐 좀 여쭤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에서 밀리잖아요. 트럼프하고는 7%포인트나 차이가 안 나고 심지어 지금 이제 공화당 후보 또 한 사람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금 나오는데 헤일리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헤일리는 공화당 내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트럼프한테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헤일리한테도 밀리는데 혹시 민주당에서 이렇게 바이든 대체할 그런 후보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미셸 오바마 얘기도 나왔고, 또 제3후보론도 나왔고, 그런데 속수무책인 게 누굴 내세워도 다 지는 걸로 나왔고, 바이든 약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강해서? 예. 그러고 일단 바이든이 재선 출마 의지가 강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바꾸는 게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합주 6개 중에서 5개가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알면서도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삼진 먹는 경우 많잖아요. 다 예상되는 구종이 들어왔는데도 못 쳐. 이런 황당하게 당하는 게임들 많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냉전으로 가는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까? 더 낮아집니까?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바로 발화됩니다. 무역 분쟁. 발화된다. 예. 더 세진다. 그렇죠. 예. 관세 경쟁. 예. 예. 이거는 이제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는 확실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중국에 대한 봉쇄냐? 그건 아니에요. 무역에 관한 트럼프의 집착이에요. 그렇게 되지만 사실 바이든은 무역보다는 기술 통제 쪽으로 중국을 관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술 통제라는 게 쉽사리 안 된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무역은 어떠냐? 이건 더 재앙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한때 높은 관세로 40%까지 어떨 때는 살인적인 관세도 막 무기화했고 그랬습니다만은 트럼프 말년에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여하자 또 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은 중국에 대해서 풀어주고 무역적으로 싸움터가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은 밸런스는 여전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냉전이라 그래 버리면 이제 아니 미중 간의 그 경제적 상호 의존으로 자꾸 미국이 중국에 뭐 시혜를 베푼 걸로 얘기하는데 미국은 덕 안 받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덕본 나라가 미국인데 그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 되면 미국 대선 얘기도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김종대의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새롭고 색다른 분석 여러분 들을만 하지요. 김종대 레이더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다시 찾아오겠습니다.